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과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어느덧 반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탄핵 심판 5차, 6차 변론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군 지휘부 부하들에게 연일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또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재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오는 반환점을 돈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옥중에 혼자 갇혀 있는 그분이 예전에는 변호인 접견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면 경찰이 이제 사건 송부하면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먼저 방문을 했죠. 개인적인 차원이다. 그다음에 같이 당을 함께했던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승엽 교수님,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식의 꼼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면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본의 수상이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2차 세계대전 전범이 묻혀져 있는 신사참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개인적인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를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개인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돌리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고 일종의 간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치적 행위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종의 면회를 통해 가지고 탄핵에 좌절해 있는 보수층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저는 보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버린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윤석열을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보수결집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강원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는 보수정당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2번의 국정농단과 이 내란의 주역이 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 국회의원들도 미래가 불투명해졌죠. 이번 방문은 이런 공동체의 위기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생존의 위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간적 도리라면 인간적 도리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조용히 만약에 방문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국힘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지도부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세력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사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 절반 임기 동안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사실은 용산 출장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치 같은 야당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때 내가 왜 비상계엄 하느냐 할 때 야당의 독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독재, 입법 독재. 근데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승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전략적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엄령과 관련된 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어떤 제도적이고 어떤
법적인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내가 왜 나쁜 짓을 했느냐? 제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정당성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입법 독재 그리고 나치 같은 야당 이런 건 전혀 성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야당이 어떻게 나치가 되겠습니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파시즘적인 집권 정당만이 나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입법 독재라는 것은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독재라는 것은 행정부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상식과 정의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다음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언어로 이제 유명해지셨던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께서 과연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에 충실한 민주주의자였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아무리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패하거나 야당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의석을 가지게 되면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인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야당의 힘을 몰아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형용 모순의 전 세계 듣기도 힘든 그런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쁜 놈이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황당한 논리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부 면회 끝나고 난 뒤에 그야말로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약 3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자, 왜 이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보수들의 결집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전 탄핵과는 좀 다른 양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표가 되는 지지율이 보수 쪽에서 지지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전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줄면의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강원진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줄 서는 이 현상이 탄핵 심판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 심판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현상으로 전환되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2016년 우리가 탄핵 광장에서 당시 한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찬사를 받았지만 5년 이제 넘어서 지금 7년, 8년,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이 시대의 그런 중요한 기본 원칙이 돼서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용하고 그 틀 안에서 경쟁하는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것이 정착되기보다 민주주의가 정파적 도구로 격화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계엄 쿠데타의 공범이었던 여당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장애 정치를 통해서 이제 우회하려고 하는 여당의 아주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정농단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과연 한국의 보수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시도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이른바 보수의 심장인데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탄핵 정국에서 보이는 행보 그리고 밖에서 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부에서 이렇게 문의 보시는 우리 지역의 실제 민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좀 안타깝게도 가치 보수가 아니라 권력 보수였던 그리고 권력 보수가 본질인 지금 대구 경북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 해제 결의안에는 2명만이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은 전원이 불참을 했고 그다음에 TK 국회의원 중에 15명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겠다고 관저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퇴행적인 행보는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맞이해서 이제 TK 유권자들이 위협을 느껴서 일시적으로 결집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그런 단기적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괴멸 수준까지 갔던 한국의 보수,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보수가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국정농단을 통해서 무엇을 보수했나, 한국의 보수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보수의 가치는 공동체와 헌법입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이라든 이런 내란 사태에서 가장 분노하고 가장 저항해야 되는 게 사실은 보수 정치인입니다. 보수 정치인.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역설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보수라고 하는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와 진보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념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집단을 나누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보수적인 가치를 보여준 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사태 이후에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진보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정치와는 전혀 다른 현안들을 가지고 5년간 헛발질을 해온 거잖아요. 그 헛발질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의 TK 정치인들의 행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있을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권력 유지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사람들의 행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보수 세력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세력의 결집도에 따라서 자신들의 본격적인 탄핵 반대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더 심각한 지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먼저 탄핵 심판 먼저 짧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총 8차로 잡혀 있었고요. 이번 주에 5차, 6차였습니다. 반환점을 돈 상황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내용 쟁점 중에서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신 거 짧게 듣고 그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의 정치적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는 식으로 이게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을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넣는 거죠. 이게 이제 내란이냐 아니면 이미 위법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자체를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는 민주당이 쉽게 하면 이재용 대통령 만들기에 너무 이제 몰입해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급하게 탄핵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를 제외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통령에 의한 국가 내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내란죄라고 하는 거를 제외했는데 내란죄를 제외하고 이 소추를 한 근거는 뭐냐면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능한 한 오래 끌고 싶어 하는 거고 민주당은 빨리 끝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정치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어떤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이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쟁점화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강훈진 교수님 어느 지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이 교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면서 조금 시각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인 쟁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내란죄를 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탄핵 심판은 박근혜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건 아주 명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끝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때문에 물론 절차를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를 지켜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저는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켜주는 게 법적인 틀 속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탄핵 심판 쟁점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체포조 운용이라든지 선관위에 과연 왜 진입을 했느냐 문제, 그 국회 장악 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조 운용 문제는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그런 녹취라든지 메모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부 증언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 가지고 말단 지엽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선관위 진입 문제를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왜 진입을 한 걸 본인이 왜 인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모는 더 많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모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번 계엄 내란 사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께서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에 빠져서 사실은 가상현실 속에서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은 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앞서 이정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가적 위기가 있다. 이 위기는 사실은 부정선거고 이 부정선거의 주범은 선관위다. 그래서 선관위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내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선관위가 문제가 있으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특히 영장을 가지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 내란 사태의 본질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역으로 이 계엄이라든지 내란이 이제 반헌법적이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인 체포 지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안 했다. 나는 들은 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교수님 이 두 개를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문제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소위 입법 독재, 그러니까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의회가 통제가 안 되고 국가를 내란 수준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입법 독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입법 독재의 출발점은 결국은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 그 자체를 부정적인 어떤 자기의 계엄령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강 교수님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태까지 보여온 행태라고 하는 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조변석계처럼 말을 바꾸고 굉장히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사실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를 내팽개치는 행태를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민주당의 얘기를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비상계엄에서 이 체포 지시와 관련돼서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엄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엇갈리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자기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였고 그런데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계엄령을 여러 가지 체포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엄령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사실은 탄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탄핵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각하되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펴고 있는 거죠. 강원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절체절명의 공동체 위기를 야기한 장본인이 자기 개인의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과 또는 책임 회피를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리더십, 한국 보수의 리더십의 본질, 그래서 권력 보수의 민낯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보수 리더십의 사실은 총체적인 파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의 엇갈림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그림들은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자기가 체포 지시는 한 적은 없지만 동태를 좀 살펴보라고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 위기 속에서 누군가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것을 전부 다 군인들한테 명령해 주고 명령에 자는 군인들한테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지휘관들과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봉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건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는 드러났습니다. 근데 또 국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하고 증언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같은 차원이겠죠, 이 교수님? 불리한 증언은 거부하고 모든 거는 대통령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하고 모든 책임을 이제 밑으로 떠넘기고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것만 인정하고 구체적인 계엄령이 폭력성이라든가 아니면 계엄령의 불법성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다른 부하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거의 틀을 이 프레임에서 뭔가 벗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다가 1차 목표인 거고 두 번째로는 막지 못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이 가능한 정치적 분위기를 만든다. 이걸 이제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는 사실은 이 중도층에 상당히 광범위한 반 이재명 정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솔직히 이제 그 다음번 대선을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느냐라는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이걸 김용현 장관이 전체적인 이 진행 방향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애국전사라고 지켜 세우면서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우리가 좀 얘기가 나왔지만 2016년 탄핵 광장하고 좀 다른 건 당시에는 최대 민주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연합이 형성이 됐었고요. 아 이것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과거의 그런 이념이라든지 지역 이런 계층 이걸 좀 넘어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좀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 민주연합이 잠정적이지만 탄핵 연합이 형성됐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런 느슨하게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지만 사실은 연성 내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세력이 과거에는 한 10%, 15% 맥시멈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정치적 동원에 의해서 20% 또는 25%까지 늘어난 이런 헌정 체제 자체를 대안적으로 사고하는 반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들으면 사실 섬뜩합니다. 이런 그룹들과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룹들 간의 그런 지금 사실은 대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란 혐의자가 서부지법에 있는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낸 사건은 사실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란의 주범이 지속해서 극우 극단주의자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그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정말 중요한 현상인 게 우리 사회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계시지만 청년 극우화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사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지금까지는 여기에 조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확신범의 수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행동이 사실은 본인이 이런 행동이 갖는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알고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팬덤 정치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소위 극우 극좌라고 하는 일종의 극단적인 정치적 팬덤이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거를 촉발시키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영칭을 보내고 이런 행동은 뭐냐면 국우 보수 세력을 선동하는 행위다. 그리고 선동의 효과는 뭐냐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탄핵의 정치적 쟁점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걸 가져오느냐? 일반 시민 특히 이제 중도층의 어떤 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탄핵이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탄핵의 결과가 뭐였느냐? 사실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민주연합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었고 보수 쪽에서도 탄핵의 정당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탄핵의 결과를 민주당이 자기의 권력으로 독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 탄핵의 결과를 가져다 줬어야 되는데 다 같이 탄핵을 이루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신들의 권력으로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민주당 권력 30년이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폭삭 망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중도층이 쉽게 탄핵의 피로감을 느끼고 이게 길어지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김용현 전 정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계속 이 탄핵 심판을 질질 끌고 선거를 최대한 뒤로 미추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한 전략의 일환에서 이런 영치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나온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과 관련해서 헌재에다가 간법소원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그래서 자기 재판은 뒤로 미루고 남의 재판은 빨리 끝내고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자기 재판을 뒤로 미루는 게 자기의 권력 욕구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자기에 대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저는 이 세상이 흙과 벽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색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모든 게 이제 얼룩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의 민주당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치 어떤 세력의 연합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한 교수님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문제는 또 사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이 있고 또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내란을 통해서 헌정 위기가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판단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 책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 민주당을 평가할 때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 목도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이 내란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격가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죠.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문제와 계엄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걸 또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은 엮어서 지금 쟁점을 하는 거고 민주당이 그게 엮어서 갈 수 있는 물타기가 가능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예. 이제 헌재 흔들기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란 걸 제출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한 의견서일 수도 있지만 이 의견서를 제출한 걸 통해 갖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또 여론조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의 권위, 신뢰 이거에 대해서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 같은데 강호진 교수님은 지금 이런 헌재 흔들기의 기초적인 어떤 사안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런 행위들은 이런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록을 쭉 보면 그렇게 헌재 흔들기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적인 보수라고 진보적인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진보적인 피의자한테 유리한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막 얘기하는 이유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상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외부에서 만약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재판장의 독립이 흔들린다면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보루인 법 앞에 평등은 이루어지기 힘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흔들기는 이게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더 지켜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명백한 불법이 있거나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호 견제를 하고 또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재판관이 소신 있는 판단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평등과 객관성, 공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그 구성이 지속적으로 바뀌도록 해서 일시적으로는 누구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유불리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공평함, 객관성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객관성이 그 당시 어떤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불리가 공평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그 헌재를 흔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탄핵 심판 이후를 본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모르진 않는 거고 다만 헌재에 문제가 있고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헌재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탄핵 심판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음번 대선에 정책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전략으로 쓰겠죠. 네. 특히 이제 국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이렇게 하고 만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보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것인지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최종심이기 네.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난 뒤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남은 답은 너무 끔찍한 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애초에 만들 때 상권 분리 원칙도 구현을 하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3명씩 추천하게 만든 애초에 이 절차적인 정의를 설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죠? 아까 이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고 여전히 좀 논쟁이 있습니다. 대법원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논쟁이 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것은 이제 이 제도적인 견제, 상호 견제라는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세 명을 선출하게 한 것은 앞서 이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제도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리가 선택을 했고 운용을 해왔으면 분명한 흠결이 드러나서 그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 제도의 결과는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도 통합진보당 사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 많은 논쟁이 있는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사실은 박근혜 탄핵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잣대 하에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이런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탄핵 전국인데요. 사회적 분열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 탄핵 전국을 어쨌든 수습하고 우리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탄핵 전국 위기 어떻게 수습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인지 고견을 듣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탄핵인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들이 원래는 이제 위기를 겪으면 위기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모색이 되고 그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10년, 20년을 이끌어가는 사회적인 가치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한국 사회는 탄핵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오히려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랜이라고 하는 시족 정치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실 약간 다르지만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보면 시족 정치, 클랜이라고 하는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한 제도가 없고 상호 견제라고 하는 원칙에 충실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씹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클랜 정치의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진영 논리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는 결국 뭐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시민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이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 모색한다라고 하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탄핵 이후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사회통합적 정치와 정책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더 심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준공영식 어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식의 타협에 근거한 이상한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 결정이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구인 체제가 만약에 완성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국이 이 위기를 헌정 체제 안에서 잘 매니지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의 경우에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지난 10년 안에서 우리가 국정농단과 내란의 위기를 경험한 한국 민주주의가 이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이제 복원 탄력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이 또 중요한 제안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이해관계가 중앙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지역에 스스로 대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 제도개혁 패키지에 대한 국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사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 광장에서 한 시인이 일갈한 것처럼 대통령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또다시 87년보다 마찬가지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안타깝지만 또 탄핵은 아니라고 해도 정치적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가 브라질의 사례에서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토크는 반환점을 돈 탄핵 심판 인보 조모 살펴봐야 될 지점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이 조금 다소간 섭섭하고 슬픈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우리 지역과도 관련이 깊은 이 동해 유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네, 지난 6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서 네. 일부러 연 거죠. 그래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대왕고래를 포함한 7개 공구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이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그리고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요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분석업체 액트지오라는 곳이 낸 건데요. 이 글로벌 자원 개발 회사도 아니고 이 소규모 분석 업체인 점 그리고 이 본사 주소가 미국 주택가로 나오는 점 그리고 다른 또 글로벌 자원 개발 업체는 이 조사를 하다가 철수를 했다 이런 사실들이 좀 알려지면서 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냐 이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대대적으로 발표할 당시에요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VIP 경로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 또 김 여사 디올백 논란으로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이 여론이 크게 악화했을 때 당시 이제 이걸 발표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갈등을 불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죠. 한 달 뒤에요 탐사 위치를 정했고 그리고 지난달 12월 20일부터 이 47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7일 이후인 이번 주에 산업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7개 유망 구조 중 하나인 이 대왕고래 해역 1차 탐사 시추 결과 이 석유와 가스가 생성되는 근원암 그리고 이거가 이 저장되는 담는 저류층 그리고 덮개암 등 이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탄화 수소가 충분치 않아서 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추가 시추 필요성도 없어서 시추공은 닫았고 시추선은 떠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나오면서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산업부는요, 이 첫 발표는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이 좀 있었다면서 특히 산자부 장관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이런 비유가 많이 부각된 점이 있었다면서요.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왜 이렇게 빨리 결과를 또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를 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또 주식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계엄미 이후죠. 계엄미 이후 탄핵 직전에 네. 1.12 담화에서 이 예산이 98%나 깎였다.
고 얘기하면서 이 민주당의 예산 폭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네. 지금은 입장이 약간 반대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우리 지역 민심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야당에서는 예측이 이미 가능했던 결과가 나왔다. 윤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나서서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을 하고 또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복구를 꼭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해왔던 국민의힘은요 머쓱해졌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지역도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당원 협의회 그리고 시도 의원들은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뭐 초당적 지원 그리고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범시민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그 발표, 산업부 발표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허탈하다, 정부 발표를 너무 믿었다, 뭐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가진 보도들도 좀 잇따랐지만 아직 정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지역 민심도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네. 1차 시추에서 나온 이 시료 정밀 분석 결과는 그래도 아직 8월 말에 나온다고 하죠.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 6개의 유망 구조가 더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는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을 해서요. 이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를 특정할 수 있을 거다, 적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나머지 6개 군구의 이 시추 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뭐 1차 시추에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또 얘기가 있긴 한데요. 뭐 경제적 우려는 물론 이 정쟁의 원인으로 삼았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 또 공감 없는 논의 추진이 좀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런 과정들은 조금 지양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채굴하고 연구하고 시추하고 하는데 걸리는 과정은 투명하게 하고 발표는 최대한 신중하게 네.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면서 이 중도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 홍 시장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정장수 경제부시장의 행보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또 사전선거운동 위반 소지도 좀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장수 부시장은요 설날이었습니다. 1월 29일 날 설날 아침에 자신의 SNS에 커버 사진을 바꿨습니다. 홍준표 시장 사진이 있었고요. 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로고도 박혀 있었고요. 뭐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이 조기 대선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 부시장은 해당 게시물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측근 이런 행보 시정에 좀 더 전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구 참여연대는요. 이 커버 이미지는 교체됐지만 정부 시장 SNS에 홍 시장 그 해당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홍 시장의 행보를 지지하는 뭐 게시글이 다수 있는 상태라면서 대구의 민생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대구시정과 시민의 삶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홍 시장의 대선 가도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쯤 되면 사퇴를 하고 나가서 홍 시장을 돕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요. 이 월급은 받고 싶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정부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23년 2월에요. 대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그리고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해를 넘겨서 2024년 5월에 담당 공무원 3명만 검찰에 송치를 하고 홍 시장은 불송치를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 선관위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SNS에 홍 시장을 홍보하는 컨텐츠를 올린 정
부시장 그리고 25억 전 정무실장에 대해서 2023년 5월에 대구 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통보를 했고 이후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일각에서는요,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계속 재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이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좀 더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니까 정말 조기 대선이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마지막 소식은 경제 분야입니다. 이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요. 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 국면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상황이 지표에서 보면 대구 경북이 좀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12,000여 가구로 가장 많고요. 대구는 8,800여 가구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024년 7월에 10,000가구로 넘었다가 차츰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11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 1,480가구로 한 달 전보다 15.2% 늘었습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 물량의 거의 80%가요. 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특히 12월 말에 한 달 동안에 늘어난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요. 60%가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요. 12월 말 기준으로 2,674가구고요. 경북은 2,237가구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대구는 47.6%, 그리고 경북은 63.2%로요. 이 전국 증감률 15.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건설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1월 좀 해소를 할 정책 카드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일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이 비수도권에 한해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이 금융위원회와 그리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DSR은요, 대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18년 이 하반기부터 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이 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왔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1금융권은 40%, 그리고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에 한정해서 DSR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건데 네. 효과가 있을까요? 금융위원회가 설명 자료를 내고요. 검토는 하겠지만 DSR 한시 규제 완화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좀 어렵다,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8년, 2009년에는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를 한시 면제를 하거나 5년 감면하는 이런 조치가 좀 있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5년 양도세 면제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했다가 건설사들의 사정이 나아지면 되팔 수 있는 환매 조건부 매입 방안 등 더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기 수요가 없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의 차별적인 접근은 필요하겠지만요. 이 지방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이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예전 경험에 비추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 전반에 잘못 대응하면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번 주도 김은혜 기자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기억이 달라서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상식에 근거해 대통령은 계엄이 달 그림자 같다고 했지만 총을 든 군인과 깨진 국회의 유리창은 상식적인 국민의 가슴에 그날의 상징적 장면이자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현재도 진행 중이며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명령을 수행했던 부하 장성들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자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며 이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개인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꼭 해보았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